안녕하십니까.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고광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아고라 이코노미카 또 제 6회 하게 된 거를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오늘 멀리서 오신 것 같아요. 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 개인적으로는 제가 잘 아는 동대입니다. 첨단. 거기서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희상 교수님 멀음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반갑고, 자주 자유기업원 푸른홀 여기 행사장에서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광주 서울은 또 가까우니까요. KTX 타면 그렇게 좀 자주 뵙도록 하고요. 오늘 주제가 되게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계속 아고라 이코노미카에서 행복 주제로 좀 해온 건 알지만 또 오늘은 또 더 특별하게 어쨌든 행복의 과학과 기술 주제로 접근을 하셨고, 행복의 측정 방법 그리고 삶의 질, 삶의 질하고 행복이 비슷한 관계로 알고 있는데, 객관적 삶의 질, 웰빙하고 주관적 웰빙 요소에 대해서 토론자분들께서도 심도 깊게 토론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기업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과학기술이 인류의 어떤 행복이나 편리함에 가져다 준 것도 있고,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돼서 냉장고, 세탁기, 또 요즘에 저희 아내는 식기세척기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런 과학기술이 주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 이제 자유기업원에서는 얘기하는 게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 행복감이 있지 않나. 인간이 선택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행복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풍성한 행복에 대한 논쟁과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여튼 의미 있는 토론과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연구하는 행복한 경제학자 김희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박명호 교수님께서 꼭 이 모임에 와서 한번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전부터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진짜 아름다운 가을날 이렇게 우리의 연이 닿아서 제가 또 여기 오기 전에 선유도공원 축제에 있어서 산책까지 하면서 여기 또 같이 만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기분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일정들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발표 주제를 그냥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뭘 하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모였을 때 조금 입꼬리 올라갈 수 있는 주제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을 하겠다고 했고, 박명호 교수님께서 행복 주제는 한번 박명호 교수님께서 한번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좀 뭔가 이 대가가 먼저 강의를 하셨는데 내가 뭘 보탤 수 있을까 생각을 살짝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금 어쩌다 보니 광주 과학기술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되게 행복한 이제 선생으로 살고 있는데, 과학기술원에 있으니까 과학과 기술을 넣어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행복의 과학과 기술이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행복이 그 과학의 영역에 좀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과학적인 연구 성과,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터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기술, 왜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에리 프롬의. 그런 것처럼 행복에도 우리가 조금 기술을, 좀 그 지혜를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혹은 국가적으로도 국민이 조금 더 사회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그 정책이나 기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들 중심으로 발표를 할 텐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행복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행복은 과학적 탐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행복감을 행복도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는 것은 개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관리 및 개선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측정은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측정한 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또 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행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삶의 질을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뭐 생활 환경이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 객관적인 웰빙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외에 우리가 좀 주관적인 웰빙, 그러니까 뭐 행복감도 주관적인 웰빙일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는가 말고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혹은 중요한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제학자들은 사실 주관적 웰빙보다 객관적인 웰빙의 개선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학이랑 사회과학 전반에서 행복 관련된 연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우선 해피니스나 아니면 서브젝티브 웰빙에 대한 논문이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인용되고 있는지를 통해서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리차드 이스털린의 그 논문이 실렸던 이코노믹 저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가장 많이 인용된 20편 논문 중 4편이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제목에 명시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복의 측정이 가능한가? 자, 이제 저한테 누가 묻는다라고 하면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GDP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좀 악역을한 요소들이 있기는 있죠. 뭐 생태적인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것들이나 가사노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나 뭐 등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그거를 객관적인 지표라고 믿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다소 또 주관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경제학자로서 행복 연구를 좀 본격적으로 한 것은 이제 10년 조금 넘은 건데요. 그때 그 노동 패널 학술 대회 때 제가 전략적 사고 능력과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좌장을 맡으셨던 어떤 선배 경제학자 분께서, 보통 이제 세션 좌장은 질문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토론자가 따로 있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관적인 뭐 행복,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요? 거기에 그게 흔들리게 되면은 사실 그 이후에 뭐 모든 이제 분석이나 전개가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 정도로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네, 측정에 대한 얘기는 늘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측정을 할 때는 주로 삶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라이프 이밸리에이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얼마나 자기 삶에 만족하는가를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어떤 감정, 이모션 리포트 혹은 어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 중에서도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이거는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전반적으로 행복한데 오늘 좀 불안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좀 우울해. 그러나 나는 내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로 퉁치려고 하지 말고, 이 감정 보고도 부정적인가 긍정적인 걸 다 물어보는 것이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 측정치를 믿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선 갤럽 월드폴의 연도 간의 국가 행복 순위 랭킹이 나오는데, 계속 뭐 패널 샘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관성이 계속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은, 그러니까 행복한 나라들은 계속 행복하게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다른 서베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설문에 대한 주관적인 답변이 유효한가라고 했을 때, 우선은 이 사이언스에 실린 페이퍼에서도 확인이 된 건데요.
행복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응답한 그것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조건하고 상당한 연관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프레딕터, 예측치가 되더라. 그래서 저도 행복의 조건이라고 행복 수업을 하면서 학기 초에 행복도를 3, 4 이렇게 좀 낮게 응답한 아이들은 약간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봅니다. 상담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행복은 민주적인 척도다라는 말도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외적인 조건들 다 갖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 왜 그런 선택을 했어라고 사실 따져 물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불안감을 느꼈다라는 데는 또 우리는 그래서 전문가나 뭐 정부가 이건 판단할 일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아무것도 정말 쥐뿔도 없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객관적인 조건 하나도 갖춘 것도 없는데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너 바보야? 너 맨날 웃고 다녀? 라고 윽박지를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OECD에서도 이제 삶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행복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원류가 있는데요. 하나가 헤도니아고 다른 하나가 유데모니아입니다. 헤도니아는 좀 쾌락, 즐거움, 이런 쪽에서 행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유데모니아는 삶의 의미나 가치,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삶의 어떤 주관적인 웰빙 지표를 삼고,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도 행복감이나 걱정, 근심, 우울감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시도 중에 하나는 혹시 사람마다 이렇게 매우 불행을 0점, 매우 행복을 10점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모든 서베이마다 응답할 때 좀 극단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마디스트하게 이렇게 좀 응답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절하는 하나의 그냥 방편으로 여기 지금 회색 그 원이 보이시죠? 이게 얼마나 짙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똑같은 명도 채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응답 성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응답 성향을 가지고 제 행복에 대해서 답한 것도 일종의 조정을 해주는, 네, 그런 방식도 회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꼬리만 봐도 광대승천, 입꼬리가 올라갔네, 입꼬리가 귀에 걸렸네 이런 말. 저 박명호 교수님 뵐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 생각을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그림에서도 보면 4번보다는 1번이 좀 기분이 좋아 보이는 입꼬리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성형외과에서 입꼬리 거상 수술 같은 거 하십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험 연구를 한 건데, 입꼬리를 올렸을 때 인위적으로 올리더라도 행복감이 높아진다라는 것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웃는 사람 따라서 그 배우를 따라서 웃게 한다든지요. 근데 어떤 또 그룹에는 약간 트리트먼트랑 컨트롤 그룹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볼펜을 물게 해가지고 입꼬리를 못 올리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만큼 어떤 행복감이 높아지지 않는 것도 발견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웃는 연습만 하더라도 실제로 행복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다음 웃으면 또 전염되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의 쓸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행복의 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 질문은 성공과 행복 중에서 뭘 더 바라는가? 네, 제가 어저께 대학생 대상으로 강연했었는데 물어보니까 반반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성공과 행복의 정의는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것, 그냥 그거 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공하면 그러면 행복한 거냐? 성공하면은 얼마나 행복하냐? 성공하면 계속 행복할 수 있나? 이런 질문도 던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꼭 성공해야지 행복한가?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그럼 행복할 도리는 없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행복하면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나? 또 행복하면 또 뭐가 좋은가? 이런 질문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꼭 행복해야 하나? 그냥 살면 안 돼요? 제 학생이 이제 저한테 예전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교수님, 그냥 살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강박을 갖게 되면 그것도 오히려 행복과 멀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이런 책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서은국 교수나 이렇게 좀 진화심리학 하신 분들은 그분들 행복 연구자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물의 어떤 일차적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거잖아요. 태어났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행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행복하지 않을 때는 살기가 어렵죠. 아까 극단적인 선택 이야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냥 살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행복감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복하면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은 대인관계, 심리적인 회복력,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동료로 평가받아서 직업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면역 체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세속적인 성공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메타 분석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 성과에 있어서도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직구도도 낮고 더 성실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고 근로소득이나 조직 몰입도가 이거는 시차를 두고 봤을 때도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료 평가나 하향 평가도 더 잘 받는 거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작업 생산성도 더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개입을 통해 가지고 행복감을 높여놨을 때 생산성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옛날에 보면 집에서 부업할 때 어떤 아주머니들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인형 눈 붙이고 뭐 이런 작업들도 그 중에 정말 웃기는 말하고 재밌는 아줌마 있으면 엄청나게 힘든 줄도 모르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기사하고도 유사한데요. 실제로 이제 구글에서는 뭐 2000년대 초부터 20%룰 해가지고 업무 시간에 20%는 자기 주 업무하고는 전혀 무관한 딴짓을 하도록 했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즐거워하기도 했지만 거기서 아주 유익한 새로운 창의성이 발휘된 성과물들이 나타났는데 2004년에 등장한 Gmail 같은 것도 딴짓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이 어디에도 도움이 되냐?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녀회에 입회할 때 이제 작성한 자전적 에세이를 분석해 보니까 거기 기쁨, 사랑, 희망 같은 긍정적 단어가 많았던 수녀일수록 사실 이 수녀는 상당히 통제된 환경 속에서 말하자면 환경의 컨트롤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명 비교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7에서 한 10년 정도 더 오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특히 에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 요거는 막 이거를 이렇게, 통해가지고 자기 운동 능력을 끌어올리다가 이제 도핑 테스트에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혈관 신생이나 이 근조직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근데 좀 희한한 거는 실제로 물리적인 약효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이게 행복감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된 훈련을 이겨내는 심리적인 효과가 더해져가지고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나더라. 훈련 동기의 가속 페달이 되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행복한 것은 이래저래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뭐 주변 사람, 잘 웃는 사람을 두든지 뭐 약물은 안 됩니다.
어쨌든 그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마련하면은 내 일도 잘 되고 창의적이고 더 협력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행복의 이제 결정 요인들에 대해서 보게 됐을 때 유전자, 환경, 행동 중에서 무엇이 행복에 가장 중요하냐? 그다음에 행복의 유전율을 아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환경이 행복감, 여기서 이제 지속적 행복감입니다. 거기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환경이 왜 중요한가? 그 자발적 행동을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뭐 등등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간 연구를 통해 가지고 한 30여 년간 그 종합된 연구를 가지고 메타 분석을 해보면 행복의 결정 공식을 우리가 H를 지속적인 행복감으로 보고요. set 포인트는 유전적인 설정 값이고 컨디션이고 환경적 조건이고 voluntary action이 자발적 행동이라고 봤을 때 이 유전적 설정 값이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요. 뭐 여러분 다 예습을 해보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A 유형하고 B 유형 중에 자기가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도 뭐 관찰해 보십시오. 그래서 A 유형은 뭔가 조금 더 접근 지향적인 거로 보이고 B 유형은 조금은 후퇴 지향적이거나 좀 신중한 좀 보수적인 것으로 보이게 되죠. 혹은 미래에 대해서 조금 불안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A 유형을 저는 피질 좌파라고 부르고요. 피질 우파를 B 유형이라고 그 명명을 이게 정치적인 좌파 우파 말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그거 전혀 무관합니다. 예. 그냥 사람의 태생적으로 그 옆에 전두엽에 왼쪽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날 때부터 오른쪽이 더 늘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따라서 좌파 우파를 구분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행복에도 영향을 주고 아까 50% 정도를 결정한다고 이건 쌍둥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정도 유전율이 될 거라고 사람들 추정해는 추정치고요. 근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도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너무 왼쪽 전두엽이 좀 저하되어 있으면 그때는 편도체 시상압을 통해 가지고 불안이나 공포 같은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게 조절이 안 돼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 그다음 반대로 그 오른쪽에 이 전두엽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불안 공포가 증폭이 되어서 이게 공황장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행복의 유전율 한 50%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입양돼 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그러나 유전자는 일치하는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성인이 돼서 봤더니 행복도의 상관계수가 한 0.5 정도 되더라는 걸로 이제 유전율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연구에 참여했던 학자는 그 이후에 쓴 단행본에서 자기가 너무 좀 과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이야기를 그 논문에 썼었냐면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거는 키 커지려고 애쓰는 것만큼 부질없다고 했었거든요. 그 키도 상당히 유전인데 우리 키 잘 안 커지잖아요. 어릴 때 뭐 성장 뭐 주사도 맞고 그러지만 근데 그렇다고 유전율이 50%라는 것이 행복도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마치 유전자 결정론처럼 그렇게 셀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자기 반성을 좀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유전율이 한 50% 정도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케이스도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미네소타 대학에서 거의 트윈시티가 있기도 하지만 쌍둥이 연구를 계속 많이 해가지고 트윈 페어를 갖다가 뭐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초청받은 그 루이스 이 형제가 서로 존재도 모른 채 한 40년을 살아왔는데 나중에 만나서 보니까 엄청나게 이 컨트롤 C, 컨트롤 V 인생을 살아왔더라. 뭐 이름까지도 일치하고 뭐 그런 신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복 유전자의 위치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일단 행복감과 관련된 세로토닌이 그 전달체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 기능성 변이체의 조합인데 두 마디 다 짧은 경우랑 한 마디가 긴 경우랑 두 마디 다 긴 경우가 있을 때
이게 둘 다 길수록 행복도가 높게 나타나는데요. 다른 조건이 같다라고 하면은 이 마디가 사실 인종에 따라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계가 제일 짧고 그다음 백인, 그다음 흑인 순이어가지고 같은 조건일 때 흑인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 그래서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그나 에이지언 아메리칸보다 더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동아시아, 중국, 일본 여기 약간 불안감이 강한 유전자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집단주의를 우리가 귀결시킨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것도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런 칼럼이 쓰여진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난다미드라고 하는 불안감과 관련되어 있는 그 유전자의 차이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역시 아시아계가 가장 불리하고 백인 흑인 순으로 어떻게 보면 행복 유전자의 로또 당첨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인들 행복에 상당히 조금은 불리한 어떤 유전적인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좀 경쟁까지 심하다라고 하면 경쟁 강박 불안까지 많이 느끼고 거기다 피질 우파다 그러면 되게 힘들어지죠. 근데 제 아내가 피질 우파 뭐 극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행복감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행복의 기술입니다, 그게. 그래서 일단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선 기질적인 요인, 성향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MBTI도 해보지만 사실 조금 더 오래되고 공인된 것은 빅5 이 성격 검사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더니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증의 이 점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조금 더 개방적인 사람, 그 다음에 좀 더 외향적인 사람, 그 다음 우호성이 높은 사람, 특히 외향성 같은 경우가 아주 행복도하고는 상당히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걸로 나타났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행복할 수 있는 건수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불안감이 높은 사람이 약간 성실해요. 성실성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신경증은 이거는 행복하고는 좀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죠. 사람 대하는 것이 좀 힘들어지겠죠. 여러 가지 마찰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우호성 같은 것도 사람들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방성은 이거 마음이 열려 있는 건데, 이거는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잘 포용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되게 만나고 싶은 어른 하면 굉장히 개방성이 높은 어른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 교수님이 그런 어른이 아니실까. 이렇게 제자들이 계속 만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잘 보고 배워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보태면 이게 개인의 성격에도 상관이 있지만 여러 사회도 이런 성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개인이 모여서 어떤 사회를 이루지만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가 있을 수 있고 우호성이 높은 사회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근간에는 빅5에 하나 더 얹어가지고 H를 얹었어요. 그래서 아니스티 앤 휴밀리티에서 정직 겸손도 사람마다 다르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어떤 기질적인 성향이구나라고 해서 이 헥사코 성격 검사 이것도 다 여기서 무료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전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기질적인 성향까지 했고 그 다음에 컨디션즈 말씀을 빨리 조금 진도를 빼야 되겠네요. 자, 대부분은 이제 이거를 원하는데 이거는 변화 가능한 게 있고 변화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다 좋은 걸로 바꿔도 행복도의 한 10% 정도 상승. 이게 지속적인 행복감에는 10% 정도의 상승에 그치더라. 이거 너무 좀 허탈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처음 보면. 적응이라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우선은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자기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돈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탈린 역설을 빼놓고 갈 수는 없을 텐데요. 잘 알려져 있는 1인당 실질소득은 계속 증가했는데 행복도는 제자리 걸음을 한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역설 아닌가라고 본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소득 증가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애쓰는 것 자체가 결국은 주관적인 웰빙도 더 행복한 개인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도 있었죠. 당연히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세이시에이션 포인트, 포만점이 존재하지 않고 부유한 나라가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일국인 내에서도 부유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
그래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 반론은 이 반론에 동원된 증거가 자료가 좀 부실하다. 그 다음에 북한의 한 시점에서 소득 행복에 미친 영향도 장기간에 걸쳐서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털란 역설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장기적인 시계열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스털린이 그런 거 제시했듯이. 그래서 장기적 시계열 추소에서 소득과 행복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고, 그거는 여기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경기 변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호황과 불황이 있을 때 아무래도 한 사회의 행복도는 호황일 때가 불황일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행복도 플럭추에이션을 평균 행복도 할 수가 있는데, 소득은 경기 순환을 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행복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소득과 정서적인 웰빙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이 카너만, 다니엘 카너만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지심리학자죠. 그래서 카너만하고 킬링월프는 서로 반대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야, 우리 같이 논문 써보자. 적과의 동침 논문이 바로 이 2023년 논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카너만이 발견했던 것이 이 디튼하고 발견했던 게 그 왼쪽의 그래프입니다. 이제 포만점이 보이죠. 그래서 소득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긍정적인 감정이 그냥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그 구간이 보여서 대략 한 7만 5천 불 정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봤었는데, 근데 킬링월스 논문에서는 보면 이게 물론 행복의 그 척도는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메저를 쓰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증가하더라. 로그 소득에 비례하더라는 것이었죠. 이제 그런데 이들이 같이 쓴 논문에서 주된 발견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분위를 나눠놨는데 오른쪽 그래프에 이 분위가 행복도의 분위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분위에 따라서 그 분위 내에서 이제 사람들의 소득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행복도가 지금 하위 15%에 속해 있는 그 집단에서는 소득이 증가할 때 행복도가 상승하는 것이 처음에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조금 많이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는 굉장히 적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행복도가 상위 15%, 그러니까 85%타일에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소득에서도 행복도가 크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 불행한 집단은 돈이 생겨도 자기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혹은 그렇게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막 소득이 막 계속 쭉쭉 올라져도. 근데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은 돈이 더 생기면은 자기의 행복감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돈을 쓰는 사람들일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 돈 버는 재테크 공부뿐만 아니라 행복 공부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나 카린이나 소득 효과, 이것도 이제 2023년에 나온 논문인데, 안나 카린이나 법칙이라고, 왜 안나 카린이나 이 첫 문장이 유명하잖아요. 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서로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각기 달리 불행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재미난 이 토론이 가능한 주제인데요. 이제 이 사람들은 거기서 차용해가지고 거기에 안나 카렌이나 법칙의 소득 효과라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들은 가로축이 이제 소득이에요. 소득이 높을수록 지금 행복감의 평균이 약간 이제 조금 완만해지게 되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밑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분산이 적어집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게 그거예요. 이제 그 최소값, 최대값으로 봤을 때 행복도가 지금 0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아주 낮은 저소득에서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저소득에서 최대값 10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복도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잘 사는 고소득 집단에서는 그 편차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불행한 사람들, 아주 낮게 행복도를 이야기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 불행자들이 여기서는 자취를 감춘다. 그러니까 안나 카리나 소득 효과를 제가 정리를 해보면 부유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행복하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한데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거나 아주 불행하다는 점에서 각기 다르다는. 그래서 저소득층의 극단적으로 불행한 이들이 존재한다. 그럼 정책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극단적 불행자들, 이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얼마나 이 행복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지를 이거를 이제 갤럽 월드폴에서 쓰는 걸 썼어요. 그 행복의 속도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 행복의 그 사다리에서 아래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지금 삶의 상태가 안 좋은 불행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제일 위에 지금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빨간색이죠. 그 사람들은 행복도가 지금 0에서부터 5만 불까지 소득이 뛰는 동안에 급격하게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근데 행복도가 아주 높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소득이 행복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아주 낮은 소득대에서도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우리가 발견한 거랑 되게 비슷한데 행복도가 아주 낮은 사람에게 매우 불행한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혹시 큰 소득의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더 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불행으로부터 탈출하는데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득은 행복의 증가보다는 사실 불행의 감소에 효과적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게 행복을 높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불행과 불안의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다. 보험 역할이 제일 크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행복이 이 돈에 의해서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것, 돈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조건에 하는 것이 바로 적응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쾌락의 쳇바퀴, 히다닉 트레드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획득하거나 달성하면 이렇게 행복해질 거야라고 상상을 했지만 실제 그것을 획득하거나 달성한 다음에는 적응이 되어가지고 쭉 떨어져서 원래 수준보다 지금 여기서 그림이 한 10% 정도밖에 좀 높아지지 않은 자기 좀 유전자 설정과 비슷하게 좀 돌아오는 것들을 보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처음에는 자기가 내가 요것만 되면, 요것만 얻으면 이렇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 거기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포컬리즘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인생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요인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새로 생기고 또 적응이 되고 이러는 거니까. 근데 이게 꼭 나쁜 게 아니라 나쁜 일에도 적응이 됩니다. 우리가 실현당해가지고 막 내가 살아야 되나 맨날 페인처럼 한 친구도 적응이 돼가지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보면 적응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거에도 적응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다. 그 항상성이 그런 거죠. 그리고 요즘 헬스장 가면은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 천국의 계단, 이것도 원래는 형벌 도구였다. 근데 우리가 너무 행복해지기 위해서 계속 성취주의 일변도로 간다라는 거는 좀 이런 거 아니겠는가. 계속 적응되면 또 다른 목표. 그래서 또 적응, 또 다른 목표. 네. 그 언제 제대로 즐겨볼래? 라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데니엘 카너만도 이제 포컬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그 무엇도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나오는 사고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안 좋은 기분으로 살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돈과 행복 경험이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의 만족 수준,
이 포만점을 넘었으면 돈 주고 더 즐거운 경험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뭐 요트를 사거나 덜 비싼 경험들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은 일부 잃어버리고 만다. 네, 그래서 버리는 이 부자들의 엽기적인 놀이가 오징어 게임 같은 거였던 거죠. 오일남도 옛날에는 그냥 추운 겨울에 어묵 먹고 뭐 붕어빵 먹고 이런 행복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다가 포만점을 너무 넘어서 가지고 거부가 되는 바람에 네,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인 비교입니다. 이게 자기가 뭘 이룬 것 같았는데 딴 사람 보니까 아유 나는 뭐 성공한 것도 아니네 라고 해서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인이죠. 아까 대충 50% 이제 10%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제 나머지 10%가 무엇일까? 결국 뭐 V에 해당하는 자발적인 행동, 의식적 활동일 텐데요. 관계나 몰입이나 덕행 뭐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을 거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대강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으로 행복도 한 40%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요. 이 자발적, 이거 의식적인 활동은 즐거운 삶, 몰입하는 삶, 그다음에 의미 있는 삶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행복의 기술에 대한 겁니다. 네. 자, 행복의 기술이 추구될 수 있는 신경과학적인 기반은 뭐냐? 일단 신경 전달 물질이 행복과 관련된 것들이 좀 밝혀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회로, 도파민. 그러니까 뇌 작동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뇌가 변화도 하더라. 신경 가소성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 엔도르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역할들이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도 어느 정도는 밝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MBSR이라고 해서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그 수련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뇌에서 학습 능력이나 감정 조절을 하고 면역력 같은 것들을 관장하는 태백질의 농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봤을 때 상당히 눈에 띄게 이 컨트롤 그룹보다 MBSR 그룹에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변화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틴 셀리그만은 아까 긍정적인 정서, 몰입, 그리고 관계, 의미, 성취 이것이 개인의 번성에도 필요하고 행복에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행복의 구성 요소 3개 요인으로 대별해가지고 봤는데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연구들 몇 개를 좀 소개하면은 표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아,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이 연구들이 좀 보여주는 게 일단 뭐 쌍둥이 연구 메타 분석을 했더니 이게 유전율이 한 50% 정도 되더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환경적 조건보다는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이 여기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자원봉사나 스포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거 혹은 감사나 용서를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기적인 행복에 영향을 주더라는 것을 발견했었고요. 그리고 또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이 르보머스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50%, 10%, 40%이 모델을 검토를 했더니 이게 단일 모델로는 좀 설명하기 어렵더라. 왜냐하면 걔들이 약간 패치워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따서 다른 연구들을 따다가 이게 좀 붙여본 것인데요. 근데 얘들이 서로 독립적 이론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이런 3요인 가산 모형에 대해서는 일단 비독립성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아까 예컨대 예를 들어서 뭐 의도적인 활동 중에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 덕행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기질적으로 우호성이 높거나 아니면 외향적인 사람들이 그런 활동에 더 많이 참가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유전적인 요인이 의식적인 행동에 영향을 또 주는 것이잖아요. 또 서로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뭐 오차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들 또 다른 요인 결정 요인들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상이한 추정치가 이제 결합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상호작용권에 포함한 시스템 동체적인 시스템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이건 좀 심오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행복과 성공을 대비시켰지만 좀 디멘션을 그 시간축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행복과 미래 성공 중에서 무엇이 우리 삶을 더 지탱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탈벤 샤르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행복 강의를 오래 하신 분인데요. 뭐 완벽의 추구 혹은 해피어 이런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 내가 요즘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축 이익과 손실의 축에서 현재를 더 중시하는지 미래를 더 중시하는지 둘 다 지금 균형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에도 손실이고 미래에도 손실인 저런 쓰레기 햄버거를 먹는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너 어디 있니? 라고 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래서 학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삶의 태도에 대한 것도 우리가 행복 공부 마무리하면서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인데 진리와 의미 중 무엇이 또 삶을 더 지탱하는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행복 공부,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라는 수업이 뭐 일과 행복, 인간관계와 행복,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또 토픽별로 이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을 내가 추구해야 될까, 찾아야 될까, 학생들이 이제 진로 고민 같은 것들 관련해서도 내가 진짜 그냥 현실주의자가 돼야 되는가, 아니 내 꿈을 좀 쫓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또 부모님과 자기 생각이 또 다르기도 하고. 그 삶에서 둘 중에 뭘 중시해야 되냐. 혹시 장단기가 다를까? 혹은 부모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를까? 그리고 꿈 따위는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꿈을 품어야 할까?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일은 그냥 취미로 남겨두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냥 네가 잘하는 거 하라.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재밌게 읽은 책 중에 이제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보면 그 과학자의 아버지가 밀러에게, 룰루에게 좀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과학적인 관점에서 결국 뭐 그 어떤 섭리라는 건 없다. 그리고 너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가 없고 어떤 개체를 보고 뭐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아버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삶도 상당히 여러 가지 좀 굴곡과 또 남자친구 떠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다가 네 어떤 이제 과학자 스탠퍼드대의 초대 학장의 삶을 더 추적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벌어지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소설이죠 사실. 마지막에 조금은 이제 좀 타협적인 결론까지 이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저한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과 행복에서는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나. 그 일에서 굳이 행복을 찾아야 되나. 그 일은 그냥 밥벌이 아니냐. 그리고 나는 일에 대해서 적응형인가 이상형인가. 적응형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일이든지 그냥 뭐 맡겨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9 to 6로 일하는 거고 뭐 어차피 월급 받고 일하는 건데 라는 생각인 거죠. 맞추는 거죠. 군대 가서 적응하듯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라도 때려쳐야 됩니다. 근데 후자의 유형이 빈도는 조금 더 낮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그런 걸 찾을 때까지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명으로서 일을 찾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뭐 MPS의 meaning, 그 다음에 뭐 pleasure, 그 다음에 뭐 strength, 그래서 공통분모를 찾아봐라. 뭐 이런 제안도 하는, 또 체크리스트도 있고, 그렇죠. 또 좋아하는 일을 계속 찾아야 할까. 그 다음에 앞으로 AI, 특히 뭐 AGI, 아주 뭐 강인공지능 시대에 직업 세계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 지금처럼 어떤 직을 차지하면 거의 평생 그 업을 할 수 있는, 의사는 계속 진료하면서 돈 벌 수 있고, 교사는 정년까지 계속 가르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될까? 아니면 그냥 내가 뭐 좋아하고 뭐 잘하는지 그런 업만 있고, 그러니까 이력서의 경력보다는 그냥 자기가 뭘 할 줄 알고 뭐에 관심 있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그래도 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직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가 될까? 이런 것도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고요. 관계와 행복에 있어서는 사람은 꼭 사람이 필요한가? 뭐 물론 이제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근데 타인이 지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피로 물질이기도 하고 서로에게. 그래서 사람 속에서 우리는 또 필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또 곁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또 외롭죠.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치명적인가? 이것도 이제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할 거예요. 그런데 사회과학에서 하나의 정답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는 통계를 보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어떻다, 어떤 시기적으로는 어떻다라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후자가 더 치명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후자로 인한 사망이 훨씬 많거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게 행복한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을까? 이것도 거의 케바케인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평균적인 의미에서는 하는 게 행복해요. 그럼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냐? 하는 게 행복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특히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사람들이 40, 50대에 제 행복감이 평균적으로 많이 낮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뭐 노년으로 갈수록 계속 떨어진다는 것도 있지만, 다른 거 컨트롤 쭉 해보면 약간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서구나 이런 행복 관련돼서 데이터들이 좀 잘 괜찮은 나라를 보면 많이 나타나는 거 요 스마일형입니다. 여기 제일 바닥에 이룰 때가 중년인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중년의 그 불행 계곡을 좀 잘 건너가는데도 배우자의 존재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을까? 뭐 제 책에도 소개를 해놨지만, 이거는 제가 일본에 연구년 가 있을 때 후미오 오타케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마사오 오가키 교수님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오가키 교수님이 이거는 답이 있다고 하면서 결혼을 경작해서, 그래서 Same Philosophy and Different Skills라고, 그 조합으로 만나면 가장 행복하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동의가 돼서 제 책에도 그걸 써놨어요. 네. 그래서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역량은 좀 보완적이면 더 홈 프로덕션이 극대화되면서도 그죠? 네, 분업의 효과를 또 거두면서도 안 싸우고 같은 방향을 잘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인간관계가 행복에 중요한 이유는 뭔가? 아까 보면 자발적 의식적 행동으로 행복을 높일 수 있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관계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겠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김희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면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문구가 인상에 남아서 좀 인용을 해서 제 소개를 하자면, 현재 삶의 전반적으로 행복도가 가득하나 요즘은 조금 감정의 기복을 가지고 있는 김신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명호 교수님, 그리고 김희상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었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이 행복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은 시점이라, 그래서 글을 너무 재밌게 읽었고 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영버티에 해당되는 에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글리한 사람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제 그 에이지에 들어있고, 또 조금 이제 제 친구들 주변에 이제 동년배들을 보면 이제 늦둥이로 좀 태어난 친구들 혹은 이제 주변 지인들은 부모님 부고 연락을 제가 받게 되고 저희 신랑도 받게 되면서,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부고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
받으시는 연락이었는데, 이제 나도 시작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행복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아지고 있던 시점에 이런 또 좋은 글을 읽고 또 자리를 마련을 또 받게 돼서 이제 감사한 마음이 컸고요. 그래서 숙제를 열심히 했다라는 뭔가 좀 티를 내야 될 것 같아서 발표문 요약이라고 하는 좀 전형적인 포맷을 따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또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특별히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직 생활을 하고 있는 제 배우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것이 기업 평가나 업무 실적, 그다음에 주변 동료의 긍정적인 평가와 역량에 좋은 평가를 미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접근을 해서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토론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저에게 좀 세 가지 방향성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최근에 파리에서 이제 복지 문제, 파리의 모라토리움 선언과 젊은이들의 복지 문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 증가, 선진국가 복지 그리고 행복에 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꾸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이 자꾸 이제 부고 소식을 듣게 되다 보니까 이 노년에 대한 고민을 제가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어르신들은 행복할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두 번째 주제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행복은 또 어떨까라는 게 궁금해서 제가 앞에 두 주제는 감히 또 깊게 또 잘 이야기하기 좀 겁이 나서 일단은 가장 전형적이고 좀 기본이 되는 이 유엔의 행복지수 보고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몇 년 만에 이 유엔 행복지수 보고서를 열어서 보게 됐고요. 꽤 분량이 천천히 이제 되었고 좀 천천히 보다 보니까 이 행복주제와 좀 맞는 부분이 과거에 제 기억에는 매우 객관화된 데이터만 넣어서 자료들만 수집을 해서 행복지수를 측정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순위에서 차이는 없었지만 조금 변화가 있다면 배려와 나눔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활동, 관계, 커넥션들이 또 행복지수에 대한 이제 평가 요인으로 들어갔더라고요. 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내가 지갑이나 물건을 흘렸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또 측정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관계라고 했을 때 우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를 떠올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정말 가까운 친구가 있는가, 그게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가 의지하고 속을 터놓고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또 행복지수가 달라지는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행복지수의 측정 요소로 들어가서 이 주제와 맞게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뭐 객관적인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주관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계량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던 부분들까지 많이 포함돼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나라 행복지수 순위는 58위고요. 여전히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전형적으로는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건강, 기대, 수명, 이런 부패의식, 관대함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새롭게 도입되는 부분들은 배려와 나눔, 여기에는 자원봉사도 있고요. 내가 기부를 어떻게 하는지,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어떠한 기쁨을 느끼는지, 주변 이웃간들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가 여전히 강세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표는 큰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원은 강조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가족, 지역 공동체가 강한 나라의 행복 점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는 국가에서 주는 어떤 경제적 지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요소들도 좀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또 새롭게 들어온 것은 청년층의 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비록 전체적으로 수치가 높지만 청년층들은 과연 이 수치에서 함께 어우러져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약간 전 세계적인 좀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럼 행복지수의 변화는 어떤가? 정말 변하지 않았나? 여전히 순위는 낮는데, 뭐 글로벌 시장에서 순위가 낮다고 우리나라 자체에서의 변화는 없었나라는 게 궁금해져서 좀 찾아보니 사실 우리나라 행복지수 자체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직접 자료를 다 수집하기가 좀 어려워서 AI한테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그래프를 좀 그려줬고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보니까 변화가 있었고, 어쨌거나 여전히 순위는 낮지만 뭐 점수로 봤을 때에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평가 점수 자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답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지 않은 걸로 봤을 때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동양인의 유전적인 또 특성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혹시 상대적인 차이는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행복지수 자체는 개선이 되고 있지만 사실 평균보다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계 1위 국가보다는 낮고 또 상대적인 평가로 봤을 때는 그닥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수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복지수 순위는 오히려 전년 대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행복지수가 증가를 했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한가라는 질문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또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주요 원인으로는 사회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뭐 정신건강 문제, 경제적인 불평등이 주요 하락 원인으로 분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정신건강 문제는 뭐 젊은 층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고령층이 점점 많아지고 조만간 이제 고령층의 인구 구성이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고령층의 정신건강 문제와 그다음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행복도 저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또 우리나라 가계소득 모분위 변화 분포를 봤는데요. 상위 20% 가구의 평균 가처분 소득이 하위 20% 가구의 4배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상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수준의 개인 소득은 증가하고 있고 삶의 질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까 마지막에 보여주셨듯이 나 너무 만족해로 고개를 딱 들어봤더니 옆에 더 부자가 있네라고 해서 상대적인 이런 차이와 격차가 오히려 행복의 감정, 행복의 질을 좀 낮게 가져가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소득 불평도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고령층의 빈곤율, 그리고 상위 소득 집중도, 소득 재분배 정책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에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위 개수를 비교했을 때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좀 보여져서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OECD 35개 국 중에서 38개 국 중에 거의 최하위의 행복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조금 처지는데 내용 행복한 발표에서 지금 어두운 주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제가 고민했던 것은 절대적인 소득 수준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고요. 입서스 조사 결과에 한국인들의 행복도 순위는 32개 국가 중에 31개 국가로 세계 행복도 평균보다 16%포인트 낮은 수치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그 수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상대적인 행복감의 척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주제에서 좀 재밌는 것이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에게 행복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배우 파트너의 관계, 친척 관계, 교육 수준 등의 만족감이 매우 높았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감이 가장 낮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녀, 파트너, 배우자와의 관계, 친척 관계라고 하는 것이 비단 한국에서만 보여지는 트렌드는 아니고 이제 글로벌적인 질문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행복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또한 이제 행복보고서에 나왔던 내용과도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우리나라 절대적 경제 성장이 개인의 상대적 풍요로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수준은 올라가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어르신들은 이제 지금 현재가 그렇다고 해요. 이제 개발도상국과 그다음에 중진국과 그다음에 선진국을 경험한 모든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현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현재를 살고 계시는 이제 어르신들의 높은 절대적인 노인 빈곤율이 이제 상대적인 풍요로움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인 만족감을 이제 내려놓는 것은 조금 마음의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삶을 영위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좀 질적인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정적인 소득 수준의 달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소득이 내가 미래의 불안을 계속 가져가지 않는, 다시 말해서 내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계속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의 자산화, 그리고 현재 소득의 미래 소득의 연결 등으로 이루어졌을 때 좀 상대적으로 행복감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서블 픽처스의 윤혜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김희상 교수님 발표도 긴 시간 동안 잘 듣고, 또 발표 자료를 보고 토론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행복이란 무엇일까 좀 여러 번 되묻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민했던 그런 여정을 짧게나마 그냥 개인적인 네, 의견들을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네, 일단 먼저 행복은 과연 측정 가능한 감정일까요?에 대해서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행복하다는 자기 그 보고를 우리는 얼마나 좀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건 아직도 의문이 사실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SNS나 이런 속에 미소가 진짜 감정과 꼭 일치하지 않는 거를 보면 행복하다고 보여지는 것과 말해지는 것, 이게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랑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행복해 보이는 거 같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맞는 것 같기도 하네. 네. 그리고 또, 행복의 쓸모라는 이제 파트에서, 아무래도 행복의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따라 붙는 단어가 이제 성공인데요.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이 좀 사회적으로는 그래도 성공을 해야 행복하다라는 순서를 더 전반적으로 믿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또 긍정적인 정서, 즉 행복감이 높을수록 성공에 더 가까워진다는 그런 거에서는 되게 깊이 공감을 하고요.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행복에 이렇게 감도가 높은 사람이 조금 그만큼 불행의 감도도 높고, 또 성공에 대한 기대와 실망감도 좀 같이 함께 높은 약간 민감한 영역이지 않을까? 행복이라는 감정도.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꼭 행복해야 할까요? 라는 그 말 자체가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조금 피곤하게 만드는 좀 문장이지 않나,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속적인 행복을 만드는 힘은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결국에 조금 타고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길러지는 습관의 영역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물론 환경의 영향이 약 10% 수준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에서 쌓아온 어떤 습관, 행동 이런 것들이 좀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불평등과 기회 격차는 좀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이 여전히 크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께서 무료 검사라고 이렇게 써주신 거에 혹해서 한번 들어가서 저 자신도 실험 대상으로 한번 삼아봤는데요. 제 성격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사교성이 매우 낮은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사교성을 기를 수 있는 건수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유연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 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을 잘 받아들이는 힘이 저의 행복의 기술 중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현실적인 주제인 돈과 행복 파트였는데요. 저도 행복과 소득의 관계를 보면서 저의 경우에는 소득이 아직 커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유지해야 되고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행복의 포만점이 따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저 역시 제가 약간 그릇이 큰 편이 아니어서 제가 감당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그런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돈이 저에게 왜 행복과 관련돼 있을까 이제 떠올려 보면 가장 큰 거로는 이제 하기 싫은 일을 안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돈 때문에 좀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마음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금 덜어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테크 외에 행복 공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재테크를 또 잘하기 위해서 행복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긍정적이고 투자를 하면서도 지속적인 마음 챙김이 투자와 행복 모두의 이제 기초 체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도 좀 겹치는 내용이어서 이건 전표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행복의 방향을 조금 다양한 방향에서 넓혀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생각한 내용들을 간략히 이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와 미래라고 했을 때, 저는 현재 행복은 분명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순간을 의식적으로 자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반면 미래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뭔가 계속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현재와 미래에서 이렇게 줄타기를 하게 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진리와 의미 중 무엇이 삶을 더 지탱하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현실 그리고 사실 중심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의미 있고 가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계속 두 가지를 지금 다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현재와 미래, 진리와 의미, 그래서 좀 많은 욕심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꿈은 방향을 주지만 좀 아까 말씀 주신 거에도 동의를 하는 게 또 꿈이라는 또 강박의 두려움도 있어서 조금씩은 그래도 바뀌어도 되는 유연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또 일과 행복의 관계를 돌아보면 일 자체가 행복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발적 행동 중에서 이렇게 자신을 몰입시키고 조금 성장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또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계 속 행복인데요. 저희 사람은 또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회복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관계가 그래도 하나의 삶 전체에 좀 정서적 안정과 만족도를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나 자신과의 그래도 관계가 건강할 때 타인과의 관계도 오래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3가지 토론 질문을 제안을 드리는데요. 네, 첫째는 행복은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국가가 삶의 만족도를 보다 중심적인 지표로 삼는다면 정책의 방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2번째는 성공해야 행복한다는 게 아니라 행복감을 높이는 것이 이제 성공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그 구조를 바꾼다면 교육이나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조금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행복에도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그 개입을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충분히 발표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입니다. 김상 교수님 되게 오랜만에 뵙고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박 교수님이랑 같이 일할 때 한번 뵀었습니다. 그 토론 자료를 미리 주셨는데 그거를 한번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근데 와서 직접 또 들으니까 더 재밌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과학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신다던가 그런 것들은 다 돼 있으니까 저는 비과학적이고 비기술적으로 토론 자료를 조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더 빠방하게 알고 계시니까 저는 약간 케이스 스터디 느낌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 연구를 박 교수님 통해서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김희상 교수님도 같이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3월 달에 삼금사에서 행복 연구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그때도 이미 우리가 얘기하기 전부터 이미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의 그런 그 교수님들과 그리고 사실 지금 말고 그 전 시대의 사람들도 행복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궁금해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전통 있고 되게 오래된 그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제문을 주셨을 때 많은 내용이 있었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조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는 이거를 알고리즘에 떴는데 제가 끝까지 보지 않았던 이거를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됐다 이러면서 클릭을 했었어요. 이게 제가 보지 않고 싶었던 이유는 행복에 대해서 알면은 제가 자괴감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그때는 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흥미롭게 잘 들었고, 여기에서 그 김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제 자기와의 관계를 굉장히 또 많이 얘기를 하셔서 그거를 포인트로 잡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바시에서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거는 이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 이런 것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마지막을 이제 강의를 정리를 하시면서 행복을 위한 행동에 우리가 용기도 내보고 시간도 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초청된 이제 그 어디언스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귀엽다 앞으로도 더 귀여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되게 성인 대상으로 되게 오그라드는 발언이었지만 정말 직관적이고 우리가 많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세바시에서도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사실 지난번 삼금사에서도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도 이게 아까 발제문에는 지워져 있었는데 나와 얼마나 친하나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문구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상 교수님께서 그거를 언급하셨고 그 전에 상금사 시간에도 제가 지윤쌤인 걸로 기억해요. 지윤쌤이랑 혜선 감독님이 이제 자기 돌봄이랑 자신의 못살핌 약간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한번 왔다 갔다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을 때 저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 돌봄에 좀 취약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세바시 강연에서 김희상 교수님께서 고기 말씀을 하시면서 고기에다 등급을 찍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었는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수학 능력 시험에서 그때도 수학 능력 시험을 예로 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등급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발표 준비하면서 묘하게 매칭되면서 살짝 엽기적이더라고요. 살짝. 진짜 등급이었구나, 우리는. 그래서 그때도 등급을 경험을 해봤고, 우리는 되게 많은 등급 나누는 거를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입시를 해도 어느 대학 갔어? 너 무슨 과야? 취업을 해도 대기업 갔어? 연봉 얼마야?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하실 때도 식장 어디 잡았어? 너 신혼집 어디야? 강남에서 시작해? 아니면 시내 어디로 가? 뭐 하와이? 뭐 북옥 하와이 아니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외에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형화되어 있는 질문들이 있죠. 근데 아이 때부터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노인이 돼서 노년기를 보낼 때에도 그 정형화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래서 뭐 애가 있으면 공부 잘하니? 뭐 애가 대학 갔니? 대학 갔으면 결혼 안 하니? 결혼했으면 애는 아직 없니? 그 애는 공부 잘하니? 그 애는 대학 갔니? 애는 이게 똑같이 돌잖아요. 그리고 손자는 봤니?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이 시달리는 이제 질문들인데, 저희 부모님들이.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약간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이 질문들에 그냥 결혼했어? 저 안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 그래서 그런 거에 약간 시달리다 보니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 사람들 되게 한국 사람들도 되게 범생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질문에 그 맞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강사로 일을 한 적이 있어서 요 질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사례들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과 아이들을 같이 본 거죠. 그러니까 전화도 하면서 통화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직접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많이 관찰을 했을 때 정말 포레버 클래식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 변하지 않고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직도 되게 전승처럼 내려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옆에 있는 아이가 나보다 학업적으로 열등하다고 판단할 때 살짝 아이들끼리 서로 깔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좀 러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도 정제되지 않은 채로 서로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열등할 때 우리가 사람을 깔보는 건 문화는 있었어요. 사실 근데 우리 때는 엄석대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힘세다고 누군가를 깔보는 게 아니라 뭔가 학업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될 때 남을 깔본다는 게 되게 이제 좀 이거는 저에게 생경하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표준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가에 가서 보면 이제 전국에서 몇 등 해요? 이 정도면 우리 애는 몇 등 정도 해요? 약간 이런 걸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몇 등, 1000명 중에 500등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 정답지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얘가 500등에서 200등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국 200등으로 되기 위한 로드맵 컨설팅을 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이제 치열하고 경쟁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를 생각하는데 가장 이제 신박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네 번째, 1등 최고주의입니다. 집에 갈 때도 이제 퇴실할 때도 막 와르르 하면서 줄을 서요. 빨리 나가려고. 그러니까 왜 빨리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뭔가 영화관 끝나서 막 와르르 막 나가는데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보면서 되게 기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각한 거는 내가 나와의 관계를 쌓는 것보다는 외부와 연결성이 되게 문화적으로 중요하고 왜냐하면 등수가 나오려면 사실 옆에 깔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니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싸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제 성공적인 대답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성인이 돼서 아이와 부모님을 보면서 느낀 생각인데 이게 사실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도 저도 이렇게 자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란 어른들은 어떤 평가를 받냐? 평가? 어떤 평이 있느냐 하면 제가 최근에 외국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새드 팩트라고 제가 붙여놨는데, 한국에 오래 산 친구도 있잖아요. 1, 2년 있다가 끝나고 그냥 가버리는 친구 아니야. 한 10년 살고 막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랑 친구하기 어렵다라는 평을 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흥미로워서 제가 계속 만나면 계속 물어보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답은 이거예요. 왜 어려워? 했을 때 니네들은 늘 뭔가 아젠다가 있어.
동의하세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없으면 안 만나는 거예요. 바빠서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영어를 배울 수 있으니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으니까, 신기하니까 처음에는 늘 친한 척을 막 하다가 본인이 이득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 확 돌아선다는 거예요.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상처받은 외국인들 되게 많이 봤고, 그리고 이건 제일 재밌고 직관적인 응답이 뭐였냐면, 너네들은 함께 이기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국 사람이 되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성실하고, 경제적인 성장도 이뤘고, 뭐, 이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발현이 된 거지만 사실 그만큼 우리 윗세대의 그 위의 기성세대들이 그만큼 치열하게 만들어 온 결과이기도 한데, 성공적인 대답을 그래서 잘 해. 근데 결국엔 우리는 행복할 걸까에 대해서는 좀 이제 물음표가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거지? 그래서 이제 그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저한테로 왔어요. 그럼 나는 행복할까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것들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상담사 때도 얘기했었던 것은 행복 결정 공식은 유전자 설정값, 환경적 조건, 그리고 자발적 행동 3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유전자 설정값이랑 환경적 조건은 이제 타고나거나 적응하거나 해서 그게 크게 작동을 안 한다기보다는 픽스할 수는 없는데, 내가 직접 자발적 행동은 제가 수정이 가능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김희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3가지 중에 관계, 외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스스로 몰입하는 거, 그리고 외부에 덕행을 쌓는 거 했을 때 나와의 관계랑 스스로와의 관계에 가장 이제 닮아 있는 것이, 거기에 제게 이제 포커스를 둘 수 있는 것이 몰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몰입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이거 몰입은 내가 요즘 뭘 하고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이 질문을 듣는 순간에도 나 그럴싸한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강박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계신 교수님이나 박사님이나 아니면 대표님들처럼 좀 뭔가 자기가 연구하는 뭔가 이렇게 유의미한 연구라던가 아니면 뭐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에 몰입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막 그거인 척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럴 순 없고, 저는 요즘에 이런 데 몰입을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제가 요즘 데드리프트에 관심이 있거든요. 리프트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저런 리프트 자세를 보고 계속 좋아요 누르면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도파민 탁탁탁탁 치면서. 그리고 한글이랑 영어로 제가 이제 블로그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남한테 보여주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볼 만한 글쓰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 3회 수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스스로 이제 자발적 행동, 그리고 몰입하면서 저와의 관계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정책 우리가 지금 또 한금사가 나름 이제 좀 이제 유수의 이제 또 그 교수님들 모셔놓고 또 하신 자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끝내기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토론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몰입이 나의 웰니스와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남이 하니까 했었던 행동인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행동은 진짜 제가 직접 선택을 해서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아무도 나한테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았을까? 왜 나는 이걸 뚝딱뚝딱 혼자 알아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좀 더 국민의 행복에 집중이 된다면, 특히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이게 과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지만 다른 단어가 없어서 그냥 다 과목이라고 썼어요. 교육 분야에서는 어떤 과목에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이 배정될 것이며 왜 그렇게 할까? 그게 궁금했고, 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이제 김희상 교수님 그 세바시를 보다가 제가 보게 된 거는 2017년 리서치를 하신 걸 보면은 이제 4개국의 20대 청년 1000명씩, 전체 4000명이고 한국에선 1000명만 대상으로 진행된 이제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했을 때 부모님의 재력이 한국에서만 50.5%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유독 한국의 20대 청년들이 부모의 재력을 유의미하게 인식하는 데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빅5 검사를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김희삼 교수님하고 되게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하나 차이가 나는 거가 뭐였냐면
성실성이 제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저 이렇게 되게 방대한 내용을 깊게 얘기해 주시면서 또 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사실 시간을 열심히 만들어서 읽는다고 해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도록 이해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건데, 역시 이렇게 통계 분석에 되게 깊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되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강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많은 내용을 깊게 배운 거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저도 요약을 준비하긴 했는데, 요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행복의 과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의 경제학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행복의 기술도 있고, 그런데, 다 이렇게,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것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행복의 정책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행복의 정책학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하나는, 일단, 불행의 늪에 빠져서 이렇게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가 이제 이렇게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제 가능하다. 그걸 이제 영국에서 improving access to psychotherapy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011년부터 해서 쭉 해온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걸 이제 벤치마킹해서 최근에 이제 그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경제학을 하면서 강의하고 이제 학생들 지도하고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세상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문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 이제 예산을 배정하고 이럴 때에는 조금 기여를 이제 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냥 평생을 돌이켜 보면은 요거는 조금 좋은 일을 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요 두 분이 있는 분이, 하나는 위에는 이제 심리학자시고 아래는 경제학자신데, 리처드 레이어드라고, 요 분이 이제 두 분을 가서 영국에서 뵀었어요. 뵙고 이제 영국의 경험 같은 거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 정부의 말씀도 드리고 그런 걸 했었는데, 요 아래에 있는 리처드 레이어드 교수님이 이렇게 행복의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이제 이렇게 코어 멤버 중에 한 분이시고, 계속 연구를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분 뵈러 갈 때 책을 가져와가지고, 사실 오늘은 김희산 교수님 책도 가져와서, 파란색 책도 가져와가지고 사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저자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책 가서 사인해달라는 좋아하시는 근데 이렇게 레이어드 교수님이 사인을 해주실 때 되게 감사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글자를 잘 못 읽어가지고 한참 해독을 했어야 되는데, 호태종 한 다음에 이게 뭔가 보니까 spreader of happiness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행복을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 되게 감사한 축원. 그러니까 네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일 텐데, 되게 이렇게 잊혀지지 않을 축원으로 들었었고, 이제 이분 책을 보면은 이제 김희산 교수님 하신 내용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행복의 기술 부분에 들어가지만, 개인 차원의 걸 넘어서 이제 이렇게 혼자서는 잘 안 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하든지 정책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을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김희산 교수님 요 얘기를 다 아실 텐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줄여서 말하자면은, 자연을 가까이 하고 살고,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남도 소중하게 여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연습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다 전문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의 정부 예산을 배정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도심 녹지 중요성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린벨트가 없는 곳은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그린 핑거라 그래가지고, 핑거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주지에서 가깝게 가서 그냥 이렇게 좀
상처를 치유받고 걸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이런 결과들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레이아리 교수님은 원래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그 신앙을 버리신 것 같고 마인드풀니스 그 트레이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김희상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서 마음 생김 수련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이제 자기를 소중하게 하는 그런 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서로를 이제 존중해주고 이제 존중받으면서 사는 경험들을 하는 거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평가한 내용들을 이쪽에 잘 소개하고 있어가지고 그 행복의 정책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걸 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거 이제 그냥 뭐 드레스덴이 독일에서 되게 이렇게 녹색 공간을 확보하면서 사람들의 행복을 높인 예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에서 종단 자료를 연구한 거를 보면은 도심에 그 녹지를 만드는 거는 기회비용이 큰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 소득에 늘어나는 거 갖다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뭐 회귀 분석을 해서 개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돈을 좀 덜 하더라도 이제 그 녹지가 많은 게 이제 전체 시민들의 행복 순증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아마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도심 녹지 비율이 높을 텐데 그런 거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더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요. 아마 여기 논문에서는 녹지만 얘기해도 녹지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녹지는 이제 그린 스페이스나 그런데 블루 스페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되게 이렇게 소중한 분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작년에 돌아가신 그 이제 서울대 신좌석 교수님, 의대 교수님이신데 요 후배 제자이신 그 윤현배 교수님 요 두 분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배운 게 뭐냐면은 그 Focused Conversation Method라고 그러기도 하고 ORID라고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ORID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O를 Objective라고 하고 R은 Reflective, I는 Interpretive, D는 Decisional 하는데 이게 뭐 그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결정을 할 때 Decision으로 바로 끼어들면은 이렇게 그냥 이제 상처가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O는 뭐냐면 사람이 같은 물건을 볼 때에도 같은 걸 보지 않는 건 거고, 그다음에 R은 Reflectiv인데 같은 거를 봤을 때에도 느낌이 다른 건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모션이나 아니면은 경험의 궤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느꼈어도 또 이제 판단할 때는 또 다른 또 기준이 있는 건 거고, 요거 갖다가 이제 이제 브라운드 룰을 지켜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말할 때는 경청해주기.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다 이렇게 한 라운드, 두 라운드, 세 라운드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으로 그러면은 훨씬 더 수용성도 높아지고, 합의를 가능성도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이렇게 존중감, 자기에 대한 존중감도 높아지는 이제 그런. 저는 이제 이렇게, 아까 보니까 세 분들은 박모 교수님 추천해 주신 대로 월요일 날 다 과제를 다 이제 해서 저만 어제 막 역시 그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세 분 중에서 이제 이지연 선생님이랑 윤혜선 대표님은 이렇게 뭐 정책으로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 보면 이제 SEL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뭐 소시오 이모셔널 이제 뭐 스킬스 가르쳐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같은 원리일 텐데,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이제 가정에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대화하고, 또 동네에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은 좋겠는데, 그런 전문가들을 들려내고, 그 전문가들을 갖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성과를 재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갖다가 이제 개선해 가면서 이게 디자인 띵킹 어프로치고 그런 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신좌석 교수님이랑 그거를 하면은 제가 이제 경제학자로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하나의 아이템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되게 막 눈물을 많이 흘리고 했었는데, 그 후배 되시는 윤현배 교수님이 또 관심이 있으시고 그러셔가지고 같이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냥 이제 김희상 교수님 발표하신 거에 대한
요약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금 보론 같은 거였고 질문을 이제 드리고 싶은 내용은 크게 보면 한 3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이제 앞에서도 이제 그 질문이 나왔던 내용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뭐 GDP, 1인당 GDP나 뭐 경제 성장률보다는 삶의 질이 좋고 그다음에 행복, 주관적인 행복이 정말 중요한 정책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데 내 행복이 정말 수정 가능할까? 보면 이제 이렇게 김희상 교수님 주신 내용들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상당히 탄탄한 근거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보고 나라가 달라지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시공간이 많아졌을 때 이제 그 보통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라이프 세티스팩션 물어보면은 이제 가장 행복한 상태를 가장 건강한 상태를 나왔을 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100년 전이랑 지금은 또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아프리카의 나라랑 지금 우리가 또 다를 건 거고,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그게 이제 장시간 사이를 두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거나 아주 상황이 다른 나라 사이에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잠깐 소개해드렸던 연구, 그 독일에서 중간 연구한 거는 요 질문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행복을 정말 시리어스하게 메인스트리밍 해가지고 정책 목표로 삼고 이제 정책 결정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정책에 들어오기 전후에 행복을 평가를 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머니플레이션을 위해서 응답을 바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 또 측정 가능성이 아닐까, 객관적 측정 가능성에 또 의문이 하나 붙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음 챙김 수련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레이어드 교수님 책 보면서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었는데 그 마인드풀니스 트레이닝은 제가 이제 이렇게 모르는 낯선 거기 때문에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이거 뭐야 딱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좀 봤었고,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고 지금도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보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단대게로 오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종교에 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는 네거티브하게 지금 덕지덕지 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놔라 이제 하는 그 네거티브하게 이제 그게 하나가 있을 거고, 포지티브하게는 내 멍에를 매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십자가를 같이 지자라고 하는 이제 그 초대 그 요청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 둘 다가 있는 건데, 혹시 마인드풀니스를 한 거는 네거티브한 것만 이제 얘기하는 거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요 질문이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이 걱정을 하느라고 밤에 잠이 깨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세상이 정말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르네 지랄 이제 그 프랑스 평론가 한테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김희상 교수님을 발표해서 나왔던 초점 착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빨개져가지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쫓는데 막상 가져보면은 이제 허탈한 이제 딜루전, 이거 아니었네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 파랑새를 쫓다가 보니 나중에는 그게 그렇게 아니고 나 안에 있더라는 건 거죠. 내 옆에 있더라는 건 거잖아요. 근데 근데 보면 이제 이 지라르는 이게 서구 근대 문학사를 쭉 얘기하면서 Why are we so unhappy라는 게 이제 근대 문학사를 관통하는 질문들이라고 그러고, 뭐 세르반테스, 뭐 플로베르, 스탕달, 프루스트,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도스토옙스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작품들 중에서 이렇게 지하생활자의 수기라고 돼 있는 그게 있는데, 보면 이제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과의 비교에서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이제 사람인 건데, 요런 게 이제
서구 근대문학에서 다뤄진 주제 인물 유형이라는 거고, 근데 이게 개인만 불행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듀라르의 관찰에 의하면은 일단 시기혈적으로 이게 늘어난다 이런 인간 유형이. 이게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봉건제 신분지 제약이 있으니까 또 이동성 제약이 있으니까 자기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글로벌 스케일로 SNS 통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욕망은 무한히 팽창하고 이렇게 그걸 비하면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내 인생만 이렇게 역같지? 왜냐하면 다 이제 플렉스하고 불행한 건 안 보이고 다 감추고 사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세상이 되게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 듀라르가 또 우려하는 단건 뭐냐면 옛날에는 이럴 때 한따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마녀 사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제 희생 제물을 잡는 제사를 한번 이렇게 피를 본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관리하는 메커니즘이 스케이프고트 메커니즘이 작동했었는데 요즘은 사람이 이제 뭐 종교와 인본주의적인 양식의 발달로 인해서 마녀 사냥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약한 사람을 때려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걸 안 하면서 또 인간 본성이 다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부글부글 하는 거니까 쌓여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듀라르는 아마겟돈이 이렇게 하나님이 못 돼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중에 쫙 하고 때리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겨먹은 우리가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다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냥 글로 가게 돼 있다는 얘기 같은 거 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할 때 생각하면은 이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 인간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어쩌면 가장 큰 도전 위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정말 이렇게 그냥 그 예수님처럼 돼가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딱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는 것까지를 이제 기대하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건데 불교는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책이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인간의 제로는 뼈라고 돼 있고 원래 일본 원제는 비치 마그네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가가 이제 그 이탈리아의 엘레나 페란테가 이제 북면 작가, 이제 일본의 북면 작가는 이 마이조 오타로라는 사람인데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이 사람 이 책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세상에는 그러니까 그 에고티스틱하게 자기만 보고 있으면서 괴로워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먹이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꼭 여성만 비치가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남성 중에도 당연히 비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치한테 이용당하는 이제 비치 마그넷이 있고 근데 그 두 가지 인간 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읽다 보면은 그거를 넘어서서 이렇게 그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이렇게 원만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이제 어른들이 또 되는 것 같고 이 화자 주인공은 이제 그런 성장을 겪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그냥 오늘 인생이 별게 없어 하고 남들도 다 똑같아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착을 좀 버리고 자기 연민을 내려놓고 이제 그런 거가 이제 해방에 되게 중요한 점이다. 그런 거는 세계 모든 종교나 위대한 사상에서 또 공통되는 얘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될까? 그러니까 더 인간의 깊이 있는 변화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소용돌이에서 풀려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더 이렇게 늘어나서 인간 사회의 모습이 더 빨리 바뀌지 않으면은 굴러내려가는 이 공을 갖다가 이제 막아 세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 제일 큰 질문이었어. 이상입니다.